밤 11시였습니다. 거실에서 손주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언제 요양원 보낼 거야? 손주의 물음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곧이야. 그럼 이 30억짜리 집이 우리 거고 너는 유학도 가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40년을 함께한 이 집, 제 인생 전체가 그들의 계획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질까봐 무섭지 않으신가요? 아직도 당하고만 계세요? 멈추세요. 70대 할아버지가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교직 생활을 하다 퇴직한 70대 할아버지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저는 아들이 권유한 대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년 차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아들이 자주 용돈도 챙겨주고 며느리도 밥상을 정성스럽게 챙겨줬거든요. 손주도 할아버지 최고라며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방에서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거실 소음이 커졌습니다. 아들이 야근해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방에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귀에 들린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꿀 대화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요양원 보낼 거야? 손주의 목소리였어요. 제 손주, 고등학교 2학년인 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몸을 숨겼어요. 글쎄다, 아직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뭔가 다른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근데 엄마, 빨리 요양원 가면 이 집이 우리 거잖아. 30억짜리 집인데 손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억이라니요. 이 집은 아내와 제가 40년을 들여 이룬 보금자리였습니다. 맞지. 그런데 지금 바로는 좀 그래. 며느리가 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돼?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들한테서 돈도 많이 받고 유학도 가고 봤는데 난 손주가 투덜댔어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손주에게 해준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유학 준비를 위한 영어 학원비에 외국 여행까지 다 챙겨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아버지한테 요양원 얘기를 꺼내볼까봐 며느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럼 나 유학 가? 손주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30억짜리 집이면 껌이야.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심장이 철렁철렁 내려앉으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아온 그들이 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고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어요. 제가 그동안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요. 아내가 죽은 후 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저는 기꺼이 이 집 문을 열어줬습니다. 결혼식 때도 며느리가 필요하다는 모든 걸 사줬어요. 손주의 학원비도 여행비도 전부 제 자산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올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걸 말입니다. 70년을 살아온 제가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밤새 뒹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뭘 원하는지는 이제 확실했어요.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 싸움에서 저는
절대 질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저는 일부러 평온한 척했어요.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제 눈으로 보는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먹으면서 제게 물어봤어요. 요즘 어떠신지, 건강은 괜찮은지 하는 말들이었어요. 그 말들이 이제는 전부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안 들었다면 계속 그 거짓된 인상 속에서 살았을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나간 사이에 거실에서 그들이 나눈 대화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소파 쿠션 사이에서 메모장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이름들이 줄줄이 써 있었고 그 옆에는 비용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보증금부터 월비까지 세세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같은 메모지에는 법적 절차, 후견인 신청, 재산 이전 시기라는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말에 제가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제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는데 녀석이 저를 슬쩍 피했어요. 그리고 아들 방으로 들어가더니 곧 나왔어요. 뭔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무언가를 건네받는 모습이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것은 은행 통장이었어요. 제 통장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통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재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주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볼 일이 있다며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말했어요. 아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응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카페에서 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제 아들의 얼굴에서 어떤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저 평소와 같았어요. 우리는 날씨 얘기를 나눴고 일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최근에 큰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렇게 평범한 대화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제가 없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금껏 함께 산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철저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보다 더 강한 결연한 마음 말이에요. 금요일 저녁이 됐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나간 사이에 저는 아들 방을 조사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은 멈춰버렸어요. 거기엔 후견인 신청 서류 양식이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틀이 잡혀 있었어요. 피후견인이라는 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제 재산 목록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어요. 아파트, 예금, 연금 계좌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손에 의해 파악되고 관리될 예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노트 몇 건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 일상 관찰 기록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함, 냉장고 위치를 잊어버림, 자신의 나이를 틀림이라는 글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에 대한 거짓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제출될 증거가 되려던 거였어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는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 제 후배였던 의사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지금 이 도시에서 정신건강
의학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소문들의 출처가 어디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제 상태에 대해 말하고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마트에서 주인과 대화할 때도, 약국 여사님과 인사할 때도 그 얘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실제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이웃 주민을 만났을 때 며느리가 하는 말이었어요. 최근에 아버지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걱정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주민이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도 며느리는 집에서는 정말 심해요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이웃은 저를 볼 때마다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주쳤는데 그 직원이 저에게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떠신지, 건강은 괜찮은지 하는 말들이었어요. 제가 멀쩡하다고 대답했을 때 그 직원의 표정이 뭔가 의아했습니다. 마치 제가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듯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 주인은 제게 물건을 건네줄 때 좀 더 조심스럽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약국 여사님은 제가 약을 사러 갔을 때 음식 때문에 약효가 떨어진다는 등 여러 번 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약간 불쌍하게, 약간은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웃 노부부를 만났어요. 그들은 예전처럼 친하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바라보는 눈이 마치 불쌍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며느리가 그들에게도 저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말했던 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요즘 아버지께서 자꾸 집 호수를 잊으신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는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 소문들이 퍼져가는 과정 자체가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저는 이해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의사는 단순히 제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인들의 증언도 참고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제가 정상이라고 말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저를 치매 환자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였어요. 의사는 여러 사람이 같은 증상을 목격했다고 하면 더 쉽게 진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며느리의 이 전략은 정교했어요. 그녀는 너무 과하게 하지도 않았고 마치 걱정하는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만약 제가 그날 밤에 대화를 듣지 않았다면 저도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 취약해지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제 정신이 또렷한지 확인했어요. 시간을 맞춰보고 뉴스를 읽고 책을 읽으며 제 인지 능력이 정상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은 한 사람의 도움이었습니다. 대학 후배인 그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던 거죠. 저는 토요일 오전에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모두 집 밖에 있었어요. 제가 찾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혀 연락이 없던 옛날 후배에게 갑자기 전화가 온 거니까요. 하지만 곧 반가운 목소리가 나왔어요. 의사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라는 인사가 오갔고 저는 조심스럽게 만날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우리는 월요일 점심시간에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손주와 며느리, 아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해 벌이고 있는 계획들을 말입니다. 거짓 증상 기록부터 이웃들을 이용한 소문 유포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의사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의사는 오랜 경력 속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의 인지 능력이 명백히 정상이라는 것이었어요. 의사가 저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들을 했는데 제 모든 답변이 정확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안심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곧 그들이 병원으로 데려올 거라며 함께 대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짠 작전은 간단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을 방문할 때 의사는 공식적으로 저를 진찰하고 정상이라는 진단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상이라는 의료 기록이 남으면 그것이 이후 모든 분쟁에서 제 무기가 될 거였거든요. 의사는 가족이 준비한 거짓 기록들과 의료 기록이 상충하면 법적으로는 의료 기록이 더 신뢰성이 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순간이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긴장하고 있었어요. 마치 시험을 치르는 학생처럼 말이에요. 접수 창구에서 여직원이 저에게 간단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나이가 몇인지, 오늘 날짜가 무엇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등의 질문이었어요. 제 모든 답변이 정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아들과 며느리의 설명과 실제 저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듯 말이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여러 가지 인지능력 검사를 했습니다. 시간 개념, 장소 개념, 간단한 계산 등이었어요. 저는 모든 검사에서 완벽하게 답했습니다. 의사는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어요. 의사가 진찰실에서 나온 후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 첫 마디는 어르신의 인지 능력은 매우 우수합니다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뭔가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의사는 추가로 가족분들이 말씀하신 증상들과 현재 어르신의 상태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재진료를 예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침묵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모든 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 주 중반이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서 그녀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이전에 한번 들어갔던 곳이지만 이번엔 더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옷장 뒤, 침대 밑, 책장의 빈 공간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여러 권의 노트들이 들어있는 상자가 침대 밑에 있었거든요. 그 상자를 꺼냈을 때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노트 커버에는 아버지 일상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빼곡하게 기록된 거짓들이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모두 저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같은 질문 반복, 위치 헷갈림, 냉장고 끄는 걸 깜빡함 등등이었어요. 심지어 남편이 목격했다는 표기까지 있었습니다. 아들도 이 거짓에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그 상자의 맨 아래에는 여행 팜플렛들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들이었어요. 세 곳의 요양원 정보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빨간 펜으로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월 210만 원, 월 230만 원, 월 250만 원이라는 숫자들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제일 싼 곳으로 하자는 글귀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내의 글씨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글씨였습니다. 사돈의 글씨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후견인 신청 서류였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피후견인 박철수라는 란에 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재산 현황 부분에는 아파트, 예금, 교직원 연금 등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금액도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뒷장에 있는 실행 계획표였습니다. 1단계 치매 진단받기, 2단계 후견인 신청, 3단계 요양원 입소, 4단계 부동산 명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각 단계마다 목표 완료 시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는 이번 주, 2단계는 다음 주, 3단계는 다음 달이었어요. 4단계는 3개월 안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 증거였거든요. 저는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정확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자를 원래 위치에 조심스럽게 돌려놨습니다. 아직 그들이 제가 이것을 알았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됐거든요. 그 밤 저는 더 이상 자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병원 재진료 날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과 이미 약속했던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가 제 최후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계획을 짰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윤곽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병원 재진료는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의사는 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진찰했고 역시 정상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이번에는 더욱 확실했습니다. 의료 기록이 남았거든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금요일 아침이 밝아왔을 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떠나기 전에 저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전화를 했습니다. 대학 시절 후배였던 친구에게, 그리고 그 친구가 소개시켜준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입니다. 저는 집을 임대로 내놓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가능한 한 빠르게 임차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개인은 놀랐지만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저는 은행에 가서 제 모든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새로운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어요. 더 이상 그들이 제 돈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직원 연금도 새로운 계좌로 변경했습니다. 모든 게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 주 토요일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인을 찾았다는 거였어요. 좋은 조건의 임차인이 빨리 계약하고 싶다고 했대요. 저는 즉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아파트는 더 이상 제 거주지가 아니게 되는 거였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돈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토요일 오후에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날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사돈은 의아해했지만 응했어요. 우리는 아파트에서 가까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이 아파트를 임대로 내놨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곧 들어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도 알고 있다고, 그들이 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짜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요양원 계획, 후견인 신청,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사돈이 그 계획에 얼마나 깊게 관여했는지도 말했습니다. 사돈은 부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아들 내외의 짐을 사돈 댁으로 보내겠다는 거였어요. 이 아파트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의 짐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요. 사돈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이사업체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짐들이 전부 빠져나갔어요. 옷, 신발, 책, 모든 것이 포장되어 사돈댁으로 실려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이 집을 떠날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손주의 방도 거의 비어버렸습니다. 아파트 안은 점점 텅 비워져 갔어요. 오후가 되자 일은 거의 끝났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작은 아파트로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을 낳고 키웠던 거실, 아내가 밥을 지었던 주방, 우리가 함께 밤새 대화했던 침실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월요일 아침 아들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특별했어요. 회사에서 승진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자신이 승진할 거라고 말하고 다녔었거든요. 효자 이미지로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온 건 오후였습니다. 회사 대표였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좋은 소식인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화를 받고 난 후 아들의 얼굴색이 급변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가 물었어요.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집을 팔려고 했는지 말입니다. 아들은 당연히 부정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회사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대표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 척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회사의 직원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승진자 명단에서 아들의 이름은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다른 직원이 승진했어요. 며느리의 상황은 더 심했습니다. 친정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거든요. 그 전화는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친정어머니는 며느리를 질책했습니다. 자기 딸을 어떻게 키웠냐고, 남편의 아버지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며느리는 울면서 변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째째하게 물어봤어요. 외동딸이 이런 짓을 했다니 자신이 얼마나 창피한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친정은 더 이상 며느리의 친정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다니던 카페도 못 간다고 했어요. 동네에서 보이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전화를 받고 무너져 내렸다고 들었어요. 손주의 처지도 비슷했습니다. 학교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손주, 거짓으로 치매를 연기하려던 가족이라는 소문 말입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이 중얼거리던 것이 곧 전교생이 아는 얘기가 되었어요. 손주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좋아하던 여학생도 그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곳이 없었거든요.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어져 있었어요. 사돈댁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돈도 이미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거든요.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의 계획이 적발되자마자 사돈은 며느리를 버렸던 겁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 손주는 근처 모텔에서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호의호식하던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난 그들이 모텔방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을 했던 그 집에서요. 새로운 도시로 옮긴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원룸은 작았어요. 20평 정도의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았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저를 위해 뭔가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저 저였어요. 아침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책로를 걷습니다. 동네의 작은 공원에서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운동을 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단순합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함께 웃고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그 어떤 계산도 없어요. 저도 한 번도 거짓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재산 상황도 안정적입니다. 30억 원을 받고 팔린 아파트 대금에서 새 집 4억 원을 뺀 26억 원이 은행에 있어요. 거기에 예전 예금 3억 5천만 원을 더하면 총 29억 5천만 원입니다. 매달 연금 350만 원과 이 돈의 이자를 합쳐서 400만 원 정도로 쓰고 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고도 넉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생각해 봤어요. 아내를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 딸 은정이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아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함께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용서했어요. 딸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만나기로는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로부터는 계속 연락이 옵니다. 용서해달라는 메시지, 기회를 달라는 전화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런 배신을 받아줄 마음이 없어요. 아들의 인생은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자리가 없어졌고 작은 법무소를 차려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며느리는 결국 아들과 이혼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그 친정도 그녀를 온전히 받아주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손주는 할아버지와의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를 받았대요. 손주를 보러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사돈도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고생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을 도와주려다가 망신을 당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받는 것뿐이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70년이 넘는 인생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느낌입니다. 원하는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어요. 거짓도 없고 계산도 없고 배신도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용감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70년을 산 제가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는 거의 무너져 내릴 뻔했지만 한 사람의 도움과 제 자신의 결연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말입니다.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로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뵙겠습니다.